은퇴 후 3개월 안에 안 하면 큰일 나는 돈 문제 6가지. 에이, 은퇴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처음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눈 비비며 출근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야 내 시간, 내 인생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요. 딱 그 시기 퇴직 직후 3개월이 은퇴 후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 통장에 들어오고 월급이 끊기고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고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시기. 아무 준비 없이 좀 쉬다 정리하지 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재무 결정은 은퇴하자마자 3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1.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방법 찾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단 예금에 넣어두거나 자녀 계좌로 일부 옮겨두시죠. 하지만 퇴직금은 평생 다시 못 받는 큰 돈입니다. 무턱대고 지출하거나 대출 보증에 써버리면 몇 년 안 돼 바닥납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김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1억 5천만 원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지인 부탁으로 5천만 원 보증을 섰다가 날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자녀 결혼비, 차량 교체, 집 수리로 점점 줄어들더니 2년 만에 0원이 되었어요. 지금은 알바를 알아보며 한숨만 쉬십니다. 퇴직금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인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적금뿐 아니라 연금 전환, 분산 투자도 검토해 보셔야죠. 2.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략적으로 결정하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5세까지 미룰 수도 있어요. 일찍 받으면 매달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죠. 은퇴 후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62세 이 여사님 사례. 남편과 함께 작은 임대 수입이 있어 여유 있게 사셨지만 국민연금 일단 빨리 받자며 60세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계산해보니 65세부터 받았다면 매달 2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평생 기준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손해였죠. 전문가 상담 한 번이면 이런 선택 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재산정 반드시 체크하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 부담해주던 건강보험료가 은퇴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확 올라갑니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돼요. 박씨 부부 사례. 남편 퇴직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이 넘어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오래된 중형차가 있었고 본인 명의 집 외에 본가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명의 조정, 자동차 폐차 같은 작은 조정만 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출 구조, 재설계 고정비를 줄일 절호의 기회.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면 순식간에 통장이 말라갑니다. 이때 고정 지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핸드폰 요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정기 구독 서비스 등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55세 조 사장님 사례. 운전 습관을 못 버려 수입차 유지비에만 월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통신비, OTT, 보험료까지 합치니 매달 250만 원이 그냥 나갔죠. 차량을 경차로 바꾸고 보험 재설계, 통신비도 알뜰 요금제로 바꾸니 월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노후 20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5. 부채 정리와 신용 점검. 은퇴 이후에도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은 즉시 청산하는 게 맞아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연금이나 퇴직금이 다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신용 점수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나중에 필요한 금융상품 가입할 때 큰 차이 납니다. 6. 가족과 돈에 대한 대화 지원 대신 계획 수립. 퇴직했다고 바로 자녀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를 부담하려 들면 금세 어려워집니다.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는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죠.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길 가라. 이 한마디가 은퇴자 본인도 자녀도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돕는 건 가능하지만 나를 희생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혼란이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퇴직 직후 3개월 안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퇴직금 운용 계획 세우셨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점 고민해 보셨나요? 건강보험료 갑자기 오르진 않았나요? 지출 구조는 조정했나요? 부채나 신용 문제는 없나요? 가족과 솔직한 재정 대화해 보셨나요? 지금 이 6가지를 정리해 놓으면 10년 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하고 자유로울 겁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마음가짐. 1. 퇴직금 지키는 게 버는 것이다.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순간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투자해 보세요. 자녀 결혼 앞두고 있으니 보태주세요. 차 바꾸자. 하지만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다시 채울 수 없어요. 행동 팁. 퇴직금의 50% 이상은 사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세요. 연금 전환보험, 적립식 ETF, 즉시연금 등 분산 운용 플랜을 미리 알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믿을 만한 재무 상담 채널 구독하고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2. 연금 수령 시기 내 수명표를 그려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근처 지사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얼마가 늘어나고 언제까지 살아야 본전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행동 팁. 수령 시기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금 전문가의 1회 상담 받아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각각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율하면 가구 전체 수입 흐름이 안정됩니다. 3. 건강보험료 폭탄? 체크하면 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행동 팁. 자동차가 있다면 가족 명의 이전이나 저가 차량으로 변경을 고려하세요. 공시지가 높은 부동산은 세대 분리, 명의 변경 또는 임대 전환 등을 검토하세요. 은퇴 직후는 보험료 재산정의 기회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4. 지출 구조, 다이어트 소비 습관 리셋의 기회. 퇴직 직후는 소비 습관을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행동 팁. 가계부 앱으로 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고정비, 변동비 순서로 줄이세요. 통신사 요금제, 보험, 차량 유지비는 무조건 비교 견적 필수입니다. OTT 유료 멤버십, 정기 배송 구독은 3개월 멈춰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그립습니다. 5. 부채는 노후 암덩어리, 신용은 노후 부기.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큼 은퇴 생활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행동 팁. 퇴직 전후 시점에 신용점수 조회하고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 계획 세우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자율은 지옥의 입구입니다. 6. 가족과의 재무 대화 한 번만 솔직하게 하세요. 엄마는 이제 매달 200만 원 정도로 살아가야 해. 이 말을 못해서 자녀에게 계속 기대게 되고 결국 스스로도 무너집니다. 행동 팁. 자녀와 함께 월 예상 수입과 지출표를 공유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말보다 우리 부부 노후 계획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계획 중심으로 말하세요. 결국 이 6가지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 실천하면 은퇴 후 인생도 내 손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퇴직금을 운용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연금 타이밍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개월 안에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조금 쉬다 생각하지 하다 보면 기회는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다 읽은 순간 메모장 하나 펴서 첫 번째 항목부터 적어보세요. 한 줄 결론.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3개월 안에 제대로 설계하면 30년이 든든해집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더군요.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 나가도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돈을 벌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우정이 단순한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는 걸요. 퇴직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희미해진다는 걸.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니면 퇴직을 앞둔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야 알았다. 친구가 아니라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 퇴직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거죠. 너도 퇴직했으니 이제 좀 자주 보자.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시간이 생겼는데도 그 약속들이 정말로 지켜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돈을 벌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퇴직 후에 저는 그때서야 우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돈이 우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례 1. 골프 모임 퇴직 후 초대받지 못한 나. 저는 50대 후반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 사람들과의 골프 모임도 많았죠. 그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니 골프 모임에서 초대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처음엔 그들이 저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형편이 좀 어려울 테니 부담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겠거니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모임의 초대는 형편과 상관없이 현재의 경제적 위치와 비례한다는 걸요. 결국 저는 골프 모임을 떠났습니다. 우정은 잔디 위에서 스윙처럼 쉽게 연결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스윙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례 2. 오래된 친구, 계산서를 나눌 때 보이는 진심.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사회초년생 시절의 고민도 나누던 친구였죠. 그런데 퇴직 후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나누는 순간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쯤 제가 계산하면 다음엔 그 친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지갑을 열지 않으니 그 친구의 태도가 바뀌더군요. 이번엔 나 혼자 계산해야 해? 라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물론 친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돈이 우정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돈과 상관없는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우정도 사실은 계산서 위에서 흔들리곤 하더군요. 사례 3.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한 동창. 제 동창 중 한 명은 퇴직 후 경제적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동창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모임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돈도 없고 뭐 사줄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거든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치를 함께 나누는 관계 만들기. 돈보다는 공통의 취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변화가 진정한 관계를 가려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구축하기. 나이와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자,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네 모임 등에서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찾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깊고 진실된 관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관계와 우정도 다시 정의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우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우정, 돈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결책. 퇴직 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당혹감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라는 현실은 퇴직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다가 퇴직 후에야 고개를 내밉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우정이 흔들리는 이유. 1. 경제적 위치 변화가 관계의 역학을 흔든다.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번씩은 내가 지갑을 열게 되고 이로써 관계가 유지되죠.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이런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활동 중심의 모임에서는 소득 차이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골프 모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한때는 부담 없이 참여했던 활동이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2. 경제적 여유가 우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확신은 타인에게 관대해질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크게 와닿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한마디 농담처럼 던진 요즘 좀 어렵지? 라는 말도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3. 인간관계의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의 목적이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던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회사에서 동료들과 친했던 이유가 사실은 업무상 유익한 관계였기 때문이라면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정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럼 퇴직 후에는 진정한 우정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이 돈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관계를 지켜낼 방법이 있습니다. 1.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라.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와 경제적 조건이 필수적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의 우정이 진정한 관계인지 확인하려면 경제적 부담 없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함께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이런 환경에서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돈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찾아라. 돈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정을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독서 모임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퇴직 후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모임이 이어졌고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돈이 필요 없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퇴직자들이 기존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은퇴자,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공감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우정과 돈,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우정과 돈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퇴직 후 우정은 돈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3가지 질문. 지금 이 우정은 경제적 이익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인지 아니면 진정한 우정 때문인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우정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그런 관계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정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시간을 나누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우정, 돈이 아니라 진심을 중심에 두자. 퇴직 후 우정이 돈에 흔들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찾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돈은 우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돈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진정한 우정을 찾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퇴직 후 우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은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떠오르실 거예요. 요즘 흔히들 은퇴 준비 잘하셨나요? 하고 농담 삼아 묻는데 사실 이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내가 모아둔 자금이 있을 테니 꽤 넉넉하겠지 하고 은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예기치 못한 지출과 악재가 겹치면서 서서히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6억으로 시작된 은퇴 파산이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후의 위험성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6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이 한순간에 바닥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몸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하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파산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요즘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아끼고 모았지만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장사라도 해서 빌딩 사셨다는 분들 얘기가 부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를 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6억 원.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대출 상환 압박이 오면 그동안 땀 흘려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파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함정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볍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실제로 겪은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연은 달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사례 1. 자녀 유학비와 부모 요양비 사이에서 허덕이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분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6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침 자녀가 장학금을 일부 받긴 했어도 해외 유학이라는 게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히 들잖아요. 부모 마음이 또 자식 뒷바라지에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하더랍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본인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치매 증세가 오셔서 요양원에 입소해야만 했어요. 요양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군가는 자주 왕래하며 병원비와 각종 지원을 해드려야 하니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죠. 2중 3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니 처음에는 6억이 있으니 괜찮겠지 했던 게 1년 남짓 만에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결국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도 더는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고 본인 또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분의 경우 핵심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가족 돌봄 비용과 자녀 유학비가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족 관련 비용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막상 자녀 문제와 부모님 건강 문제라는 실제 상황이 닥치니 그 한도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건강 상태와 돌봄 비용, 자녀 교육비를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최대 지출 가능액을 사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유학 대신 국내 대학 진학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고민해 본다든가 부모님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자부담을 줄이거나 정부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는 등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해요. 3. 사례 2. 안정형 투자라 믿었는데 부동산 주식 폭락으로 큰 손해.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다가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우입니다. 흔히들 은퇴하면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하죠.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결심하는데 시기가 좋을 때는 갭 투자 등으로 퇴직금만큼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전세금 반환 문제 등이 얽히면서 부동산 가격이 휘청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를 주기도 힘들고 전세 보증금 반환 압박이 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한 분은 6억 중 절반을 부동산에 나머지 절반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좋을 때가 많으니 조금만 손질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퇴직 후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바람에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쪽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공실이 생겨 세금과 이자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겹쳐 대출을 추가로 받는 바람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원금이 계속 줄어들어 얼마 못 가서 6억 중 상당 금액이 날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투자라는 게 언제나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니 은퇴 생활 자금 전부를 투자로 돌리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가능하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외의 여유 자금만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시장 흐름이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도 꼭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큰 돈을 움직이는 건 은퇴 이후라면 더더욱 위험하니까요. 4. 사례 3. 내 건강을 과소평가하다가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 세 번째 사례는 본인 건강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한꺼번에 의료비가 들어간 사연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전보다는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의료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60세가 되자마자 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지병이 전혀 없었고 어떤 보장성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죠. 사실 직장 다닐 때 단체 보험 같은 게 있긴 했는데 퇴사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개인 건강보험은 예전에 들어뒀지만 갱신형이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해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심코 나는 건강해 하고 믿었는데 은퇴 직후에 갑자기 심장질환이 발견되어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크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나 재검진을 계속해야 하고 추가 약값 등으로 계속 돈이 들죠. 은퇴 자금 6억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로 쓰게 되면서 이후 기본 생활비와 여유 자금이 줄줄이 바닥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한테서도 한두 번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무한정 받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은 은퇴 전후를 막론하고 재정 상태가 허락하는 한 꼭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큰 병치레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질환 발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아프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늘 긴급하게 지출되어야 하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어요. 불필요한 보험을 굳이 중복으로 들 필요는 없겠지만 은퇴에 맞춰 필수적인 보장 항목은 꼭 유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 은퇴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팁. 자,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6억이든 10억이든 언제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가족 관련 지출 시뮬레이션, 부모님 요양비용, 자녀 학자금, 자녀 결혼 비용 등 혹시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출들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낙관하기보다 만약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판으로서의 현금성 자산 보유. 은퇴하면 당장 매달 월급이 없으니 최소 12년 정도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웬만하면 투자용이 아니라 생활 안정용으로 구분해 두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당장 굶지 않고 급하게 대출받지 않을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분산, 그리고 목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투자란 단어가 가진 매력 때문에 은퇴 자금으로 큰돈 만들기를 꿈꾸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원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여러 자산군에 적절히 분산하고 내성이 낮다면 고위험 상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혹시 시장이 나빠질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세요. 건강보험과 의료 대비책 필수 확인. 몸이 아프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든 중증질환보험이든 적절한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체 보험이 끊긴다면 개인 보험으로 어떻게 대체할지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소득 창출 방안 고민. 완전한 무소득 상태로 은퇴하면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했더라도 평균 수명 8090세 시대잖아요. 가벼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6. 마무리하며. 이렇게 보면 6억으로 시작한 은퇴 파산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지출 구조가 바뀌고 예상치 못한 빅 이벤트들이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례로 살펴본 세 분도 뒤늦게라도 자산 재배치를 하거나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은퇴가 멀게 느껴지든 가까이 다가오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노후를 꿈꾸잖아요. 그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오늘이라도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경각심과 구체적인 팁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다들 은퇴 후를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정작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라 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주말 농장 가꾸거나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 뻔히 보이니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대한민국 50대의 90%가 마주할 충격적 현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게 괜한 겁주기가 아니라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준비 없이 퇴직했다. 재취업도 힘들고 모아둔 돈도 빠르게 소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노후 자금 3억 원이니 5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런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에 아플 수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 여러 돌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생각보다 은퇴 후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50대 분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재정적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또는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례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1. 믿었던 퇴직금, 어느새 바닥이 났어요. 55세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나는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다녔으니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수 씨도 그런 분들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적당히 적금도 부으셨죠.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으로 아이들 교육비 지원도 어느 정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김영수 씨 본인의 소득이 끊기는 순간 가족 전체 수입이 0이 되어버렸어요. 부인도 경력 단절이 오래되어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요. 거기다가 아이가 늦게 태어나 아직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퇴직금이 나왔으니 1년만 딱 쉬고 재취업 준비나 좀 해볼까? 했는데 재취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50대 중반이고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이 다른 중소기업에서 바로 통할 만한 스킬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1년, 2년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인의 건강검진비, 부모님 용돈 등 여기저기서 돈이 술술 나가면서 어느새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녔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충격이 크셨죠. 사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퇴직자라고 해서 막연히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인생은 길고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하니까요. 2. 가게만 잘 되면 괜찮을 줄 알았죠. 52세 박미정 가명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박미정 씨인데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던 때라 부부가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다가
그래, 차라리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우리 힘으로 벌자 하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가맹점이면 로열티까지. 그리고 뭔가 장비를 사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도 예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나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셈이 되었어요. 가게를 열고 몇 달은 매출이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경쟁 가게가 들어서고 장마철이나 겨울 비수기 같은 게 오니까 매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안 늘고 점점 배달 업체 수수료니 뭐니 자잘한 지출도 늘어만 가더래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이대로는 적자가 너무 크다 싶어 가게를 정리했는데 폐업 과정에서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비용부터 교체한 인테리어, 장비 매각 손실. 제대로 된 매물이 안 잡히면 권리금도 못 받고 빠져나와야 해요. 이렇게 부부가 우리는 자영업 안 맞는다며 손 털고 나오니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 빚이랑 줄어든 은행 잔고였죠. 박미정 씨 부부도 퇴직금과 적금, 자녀가 장학금이라도 타는 덕분에 당장 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자금이 말라가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가게만 잘 됐으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겠지 싶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셨어요. 3. 설마 했는데 부모님 간병이 이렇게 비용이 들 줄이야. 58세 이정환 가명 씨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환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연금보험도 들어놓았고 적금도 꽤 부어뒀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노년은 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80대 후반이신 노모가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수술 후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간병 비용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래도 실비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쑥 나가더랍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어머니께서 집에서 요양하길 원하시고 또 집에서 모시려고 하니 본인은 아직 재취업 준비 중이라 24시간 간병이 쉽지 않고 이렇듯 여러 고민이 겹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간병비를 대다 보니 빠르게 가게가 기울고 있는 거죠. 이정환 씨는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본인도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었는데 정작 본인 치료는 미루기 일쑤라는 겁니다. 노모 간병 때문에 정신도 몸도 지쳐버리니 재취업은 사실상 엄두가 나질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은퇴 후에는 정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해도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가족의 질병 간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계 흐름표부터 제대로 만들어 보기. 우선 내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어디에서 새는 돈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대충 생활비, 카드값, 보험료 내고 끝이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상세히 나눠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월 평균 얼마가 필요한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남들은 5억이면 충분하다더라 하던데 사실 이는 각 가정의 상황과 지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5억, 10억이 있어도 어느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라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영업이나 투자,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기. 언젠가는 내 가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도 관련 경험이나 시장 조사가 충분치 않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거나 소규모로 먼저 시작해 보면서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은퇴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코칭 같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무조건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건강 간병 준비, 부양 문제 미리 의논하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미리 부모님과 혹은 배우자 자녀와 요양시설 이용 의향, 간병비 분담 계획, 치매보험 가입 여부 같은 문제를 의논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어도 막상 생기면 가족 모두가 크게 흔들리니까요. 일할 수 있다면 오래 일하기. 은퇴가 꼭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가 있다면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경험을 살린 강의나 컨설팅 등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해 보세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준비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안 된 은퇴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 사례 속 분들은 대부분 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니까 금방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어 한 달 소비를 꼼꼼히 정리해보거나 마음 맞는 지인들과 노후 자금 스터디를 한다든지 재취업 지원센터나 창업진흥원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대에 퇴직한다고 해도 남은 삶이 3040년은 좋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바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현실을 마주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우리 모두가 퇴직 후 파산 도미노가 아니라 은퇴 후 행복 도미노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은퇴 준비와 노후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맞이할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말입니다.